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퀀텀 이노베이션 랩 김현영입니다. 오늘 리프레이밍 챌린지 2026 참가자 여러분들을 위한 파스칼 온보딩 랩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참가자 여러분들이 직접 파스칼 플랫폼 활용해서 코드를 구현하고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파스칼의 이우준 책임 연구원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플랫폼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중성원자 방식의 개념부터 실행 환경 설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강의 준비해 주신 이우준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우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음, 네, 오늘 튜토리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튜토리얼은 이제 파스칼의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 플랫폼에 대한 튜토리얼이고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성원자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오늘 그런 중성원자에 대한 좀 소개를 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스칼은 중성원자 플랫폼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우선 중성원자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먼저 이제 중성원자 시스템은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각각의 중성원자들이 하나의 큐비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중성원자들을 배열로 일단 잡아놓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큐빗이 되고 이 원자들은 지금 이 베큐um 챔버, 진공 챔버 안에 배열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 원자를 잡는 방법은 이제 레이저 트래핑을 해서 잡는데요. 레이저들을 이제 포커싱을 이 안에서 렌즈를 통해서 해주면 각각의 포커스마다 원자 하나씩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 포커스들의 배열이 있어가지고 각각의 포커스의 단일 원자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배열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원자 위치를 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 SLM이라는 장비로 합니다. 스페이셜 라인 모듈레이터라는 장비로 이제 여기서 웨이브 프론트를 모듈레이션을 해주면 이제 각각의 원자의 위치가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를 잡아놓고 얘네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플로레센스 라이트를 다시 렌즈로 모아서 카메라로 보내줘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은 원자들이 보이고 이제 각각의 그 위치마다 그 측정되는 인텐시티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많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제 많게 나오면은 이 위치에 원자가 잡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성원자의 큰 특징으로 하나가 이 원자들의 위치를 임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이제 잘 SLM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주면은 이런 식의 에펠탑 모양으로 3D 배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스칼에서 나온 결과는 어, 이제 1000개 이상의 단일 원자 배열을 만들었다는 결과가 있고요. 이게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단일 원자를 레이저 트래핑하는 방식에서는 각각의 위치마다 100% 확률로 잡히는 게 아니라 50%의 확률로 잡힙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았을 때는 이제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좀 랜덤하게 잡혀 있는 상태가 되고 그거를 이제 원자들을 움직여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확정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림과 같은 확정 배열이 생기고, 네, 사실 이렇게 한번 해도 빈칸이 몇 개 정도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리어레인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림처럼 어, 빈칸이 없는 확정 배열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자 배열을 만들어 놓고 원자들끼리 인터랙션을 시켜야 이제 퀀텀 컴퓨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성원자들끼리는 기본적으로는 인터랙션을 잘 안 합니다. 뭐 이온이나 이런 거는 전하가 있으니까 인터랙션을 하는데 이 중성원자끼리는 인터랙션을 잘 안 하는데 이제 대신 이 중성원자들을 높은 주양자 수 상태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걸 리드버그 상태라고 하는데 리드버그 상태에서는 이 원자들의 다이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끼리 인터랙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드버그 스테이트로 올린 경우에 원자 두 개가
이제 거리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 시프트를 가지게 되고요. 가까울수록 에너지 시프트가 커지고 이 크기는 거리의 6제곱에 반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간단한 오퍼레이션으로 그냥 그라운드 스테이트 두 개로 시작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익사이트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어, 둘 중에 하나만 익사이트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익사이트한 스테이트가 리드버그 블락헤이드라고 해서 에너지 시프트가 생겨서 그러니까 둘 다 익사이트한 스테이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만 익사이트 되거나 오른쪽만 익사이트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리드버그 블락헤이드라고 하고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익사이트를 시키면은 오른쪽이 익사이트 된 상태랑 왼쪽이 익사이트 된 상태 그러니까 01하고 0, 10의 중첩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첩 상태는 이제 우리가 인탱글먼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두 원자가 인탱글된 상태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는 이제 리드버그 스테이트로 원자 상태 중에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시작해서 레이저 두 개로 리드버그 스테이트를 올려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원자 두 개를 이렇게 5마이크로미터 정도 띄워놓고 뭐 양쪽에서 리드버그 레이저를 하나씩 쏘는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밀토니안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원자에 대한 그 라비 오실레이션에 해당하는 텀이 있고 그다음에 얘가 X 로테이션이고 이제 Z 로테이션인데 Z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자에서는 여기에 레이저에다가 어떤 주파수 차이, 디튜닝을 줘가지고 쏴주면은 Z 로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텀이 리드버그 블락헤이드에 해당하는 텀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각 원자가 리드버그 스테이트에 있으면은 1이 되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원자 다 리드버그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에만 어떤 에너지 시프트를 가지게 돼서 이런 리드버그 블락헤이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 배열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리드버그 인터액션을 시켜서 하는 퀀텀 오퍼레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중성 원자에서는 이런 퀀텀 프로세싱을 하고요. 그래서 시퀀스를 보면은 처음에 원자 배열을 잡는 아톰 로딩이 있고 그다음에 빈칸 채워주는 그 레지스터 프리퍼레이션 재배열을 해서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펄스를 이 배열에다 가해서 어떤 우리가 의도하는 퀀텀 프로세싱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원자들이 어떤 양자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양자 측정을 해서 이제 결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양자 측정을 해서 결과를 봐줍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저를 쏘고 카메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나타낸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낸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원자들을 위치를 우리가 풀려는 문제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잡아놓고 레이저를 쏴서 퀀텀 프로세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이것들을 양자 측정을 해줘서 어떤 분포를 보면은 왼쪽과 같이 그런 어떤 메저먼트 밸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 유스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중성원자에서는 두 가지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익숙한 게 이제 디지털 컴퓨팅 방식이죠. 게이트 베이스드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큐빗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 큐빗들 뭐 각각이나 또는 두 개의 큐비트에다가 게이트를 걸어주고 이제 마지막에 상태를 보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원래 기존의 컴퓨팅 방식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유니버설한 컴퓨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CPU처럼 뭐 거의 모든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이제 게이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조금만 있어도 결과가 정확히 안 나오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런 양자 컴퓨팅 퍼포먼스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반면에 아날로그 컴퓨팅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하나하나 게이트를 걸어주는 대신에 큐비트에 한꺼번에 어떤 해밀토니안에 해당하는 레이저 펄스를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밀토니안에 따라서 시간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어떤 양자 상태를 가지게 되고 측정을 하면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이제 해밀토니안의 에볼루션 결과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게이트 베이스드하고 대조되게 유니버설한 방식은 아닌데 대신 게이트 베이스처럼 어떤 피델리티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현재 상태의 디스크 프로세서라고 하죠. 그런 프로세서들에서 어느 정도 쓸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유스 케이스는 대부분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 쪽이고요. 그래서 이 중성원자에서 제일 좀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이라는 문제입니다.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은 이제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서 조합 최적화를 하는 문제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노드들을 고르는데 노드 두 개가 이제 인접한 노드 두 개가 속하지 않도록 고르는 그 문제를 일단은 맥시멀 인디펜던스 셋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약간 아이징 모델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안티페로마그네틱 이런 거는 이제 인접한 스핀이 서로 반대인 게 좋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노드를 가장 많은 개수를 뽑는 게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인디펜던스를 구하는 문제를 MIS 문제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이제 조합 최적화 문제 중에서 NP 하드에 속하는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MIS를 구하는 문제를 MIS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중성원자에서 많이 풀고 있는 문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원자 배열을 좀 많이 잡아놓고 어, 레이저 펄스를 가해서 약간 이게 퀀텀 어닐링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접하지 않은 노드들이 이제 뽑히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IS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유스 케이스 중에 이제 저희 파스칼이랑 탈레스랑 같이 진행했던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인공위성에 관한 문제고요. 그, 인공위성들이 이제 수십 개가 있을 때 그 수십 개의 인공위성들이 각자 어떤 미션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거는 이제 각 도시마다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수십 개 있고 인공위성이 수십 개 있을 때 얘네들의 그 미션 플래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고 이제 여기에 또 컨스트레인트들이 있어가지고 뭐 낮에 찍어야 되고 구름이 없을 때 찍어야 되고 뭐 미션들 간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하루 안에 미션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컨스트레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 안에서 가장 많은 미션을 수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플래닝을 해야 되냐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 문제로 치환을 해서 풀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는 그래프고 이게 그 방금 그 문제의 컨스트레인트들을 엣지로 연결한 그래프입니다. 각각의 노드는 이 문제에서의 각각의 미션에 해당하고요. 그 각각의 미션을 어떤 인공위성이 수행할 것인가가 그 노드의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각 미션 두 개가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갖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미션이 서로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은 두 미션을 동시에 할 수 없을 테니까. 그거 뭐 그런 게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같은 미션을 두 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미션인데 뭐 다 서로 다른 시간에 있을 때 그 둘을 엣지로 연결시켜 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컨스트레인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프로 문제를 치환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MIS를 몇 번 적용을 하면은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인공위성 미션 플래닝을 푼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유스 케이스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어떤 도시에 5G 네트워크 안테나들을 깐다고 할 때 이 안테나들을 어떤 위치에 까는 게 최적인가 서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커버를 많이 하게 하면서 또 코스트는 최소한으로 하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EV 차징 문제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하는 스케줄링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X축으로 돼 있고 여기에 충전하려는 차 그룹들이
쭉 있다고 할 때 얘네들 간에 또 엣지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그래프에서 MIS를 풀어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스 케이스로 이제 말레큘러 도킹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어떤 드러그 디스커버리에 관한 문제인데 어떤 약 리간드 분자가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단백질의 어떤 부분 컨택하고 도킹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리간드가 어떤 뭐 분자의 도킹이 잘 될 것인가 그런 거를 푸는 문제고요. 이것도 MIS를 응용해서 푸는 건데 이제 각 분자 두 개가 있을 때 각각의 원자하고 컨택 포인트 사이에 이제 이 둘이 뭐 컨택이 된다고 하고 그 경우에 또 다른 원자랑 다른 컨택이랑 이제 서로 컨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뭐 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거를 컨스트런트로 해서 그러면 많은 이제 조합들이 생길 텐데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이 각각의 컨스트레인트를 다 만족하는 어떤 클러스터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MIS를 이용해서 찾게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몰레큘러 도킹에서의 유스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MIS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큐보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다른 퀀텀 컴퓨팅 하는 데서도 이제 많이 다루는 문제인 것 같은데 쿼드라틱 언컨스트레인드 바이너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어떤 Q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 Q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바이너리 벡터 그러니까 0과 1, 0 또는 1을 원소로 갖는 X 벡터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값을 최소화하는 X 벡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Q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중성원자 시스템에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일단 간단히 원리는 이제 이 Q 매트릭스의 오프 다이어고널 텀들이 이제 각각 원자 I와 원자 I와 원자 J 사이에 그 인터랙션 에너지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자 5개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원자들끼리 인터랙션 크기가 이렇게 매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QQ 매트릭스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풀려면은 우리가 원자의 위치를 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자의 위치가 이 Q 매트릭스에 최대한 가깝게 대응이 되도록 원자를 배치한 다음에 이제 그 원자 시스템에서 퀀텀 프로세싱을 거치고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나오도록 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이낸스 유스 케이스에서도 이제 큐버를 가지고 푼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일단 원자 배치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이낸스 케이스는 이게 좀 자세히 설명하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냥 어떤 은행이 회사들의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떤 회사가 돈을 못 갚을 거냐 뭐 그런 거를 예측하는 문제고요. 파이낸셜 리스크 예측하는 문제고 그래서 그걸 폴른 엔젤 브로캐스트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대신 이게 원래는 머신러닝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머신러닝에서 부스트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위클래시파이어들이 있고 위클래시파이어는 회사의 어떤 속성들 뭐 주가나 뭐 채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의 이제 음, 어떤 점수를 매기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스트롱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게 됩니다.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위 클래시파이어를 고르는 게 가장 예측력이 높은가? 그런 거를 구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어떤 위 클래시파이어를 구하는지를 고를지를 구하는 거를 이제 큐브 문제로 치환을 해서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큐브 문제는 중성원자 시스템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유스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유스 케이스로는 뭐 이런 컨테이너 스토리지라는 유스 케이스가 있고요. 이거는 어떤 컨테이너 선에
컨테이너들을 싣는데 이게 컨테이너를 어떤 순서로 싣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밑에 있는 컨테이너를 꺼내려면 위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다 꺼내고 이제 꺼내야 되기 때문에 뭐 비용이나 이런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이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도 큐브를 풀므로써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근에 나온 유스 케이스로 이제 원자들을 이제 배치를 시켜놓고 어떤 마그네틱 머티리얼의 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시뮬레이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마그네틱 머티리얼은 어떤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 물질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물질이고요. 이게 그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런 스핀들이 삼각격자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징 인터랙션을 하면서 총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만들게 되고 그게 자기장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이제 물질마다 다른데 그거를 실제로 이 중성원자들을 그 스핀 배열하고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깔아놓고 그거를 다이렉트 퀀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이론하고 실험하고 QPU 결과 세 개가 다 매치가 된다고 해서 이제 최근에 중요하게 발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자기장을 이렇게 바꿔줄 때 총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해 봤을 때 이런 파란 그래프처럼 바뀌게 되는데 이게 QPU로 계산한 결과도 실제로 이 곡선하고 일치를 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다른 특성들 뭐 퀀텀 플럭추에이션이나 이제 포스트 퀸치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제 그 비평형 동력학을 봤을 때도 클래시컬한 계산으로는 컨버지가 잘 안 되는 어떤 부분에서도 QPU를 가지고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제 퀀텀 에볼루션 커널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 다른 데서도 이제 퀀텀 커널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일단 머신러닝의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쓰는 방법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을 이걸로 하는 방법은 일단 그 데이터 셋들을 어떤 함수로 매핑을 해서 다른 스페이스로 보낸 다음에 그 스페이스에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는 스페이스로 보내서 플레인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함수로 계산을 하면 계산량이 많아서 이제 데이터 두 개가 들어가는 커널이라는 걸 써서 계산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네, 이 커널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퀀텀을 도입해서 좀 더 퍼포먼스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도를 하는 게 이런 퀀텀 커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퀀텀 에볼루션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각각 어떤 그래프에 대응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뭐 분자 모양이라든가 각각의 그러니까 분자를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분자 모양 연결성 자체를 원자 레지스터의 모양에다 그대로 매핑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각 그래프에다가 어떤 레이저 펄스를 쏴서 퀀텀 프로세싱이 거쳐서 양자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어떤 커널을 만들겠다라는 게 퀀텀 에볼루션 커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측정을 했을 때 이 원자가 리드버그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반복 측정했을 때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얻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그래프에 대해서 했을 때는 또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또 나타내는 메저가 있는데 뭐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라는 또 메저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두 디스트리뷰션을 넣었을 때 커널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이거를 커널로 해가지고 더 클래시피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유스 케이스들이 일단 드러그 디스커버리에서
방금 제가 분자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분자 모양을 가지고 원자 레지스터에 매핑을 해서 어떤 뭐 우리가 찾으려는 분자랑 뭐 비슷한 분자를 찾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분자가 독성이 있는지 예측하는데 기존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뭐 새로운 분자를 넣었을 때 얘가 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카탈리스트 디자인에서도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라는 거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제 비슷한 뭐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 정도 유스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다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로지컬 큐빗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로지컬 큐빗을 추가를 해서 어떤 하이브리드하게 뭐 듀얼 모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스 케이스 얘기였고요. 다음에 어, 이제 파스칼 소프트웨어 스택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스칼 소프트웨어 스택이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여기 펄서라고 되어 있는 게 제일 그 파스칼의 코어한 소프트웨어인데 중성원자들을 실제로 프로그래밍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파이썬 패키지인데 중성원자를 프로그래밍하는 패키지고 얘가 그냥 파이썬 패키지가 있고 펄서 스튜디오라고 해서 웹에서 GUI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펄서가 사실 조금 쓰기 어려워가지고 약간 좀 중성원자의 지식이 좀 덜 필요로 하는 쿨킷이라는 패키지가 최근에 나왔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 레이어에서 이제 여러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소개해드렸던 MIS를 푸는 패키지가 있고 아까 큐보 푸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QEK 퀀텀 에볼루션 커널에 관련 패키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퀀텀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펄서나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로 코딩을 해서 그거를 계산을 할 때 로컬에서 그냥 돌릴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파스칼 클라우드에 이제 QPU가 있고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는 이제 뭐 GPU 클러스터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클래시컬하게 퀀텀한 계산을 하는 장치들이고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스칼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혹시 뭐 다 보시고 싶으시면은 깃허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허브에 들어가시면은 파스칼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네, 파스칼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이제 파스칼 클라우드 유저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뭐 대시보드라거나 가까이 디바이스라거나 배치 잡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리자면 음, 네, 네, 지금 유저 포털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로그인을 한 화면이고 일단 디바이스 탭을 보면은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QPU 디바이스라고 된 게 세 개가 있는데 얘가 지금 제일 그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장치고요. 나머지는 뭐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나 메인터넌스 하고 있거나 이래서 지금은 쓸 수 없는 그냥 메인터넌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큐비는 현재 100큐빗 머신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뮬레이터 디바이스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12큐빗짜리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더미 에뮬레이터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음, 일단 MPS 에뮬레이터가 80큐빗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MPS는 사실 약간 근사적인 방법이라서 80개 가까이 쓰면은 조금 에러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그런 에뮬레이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배치스 탭에서는 이제 우리가 올린 잡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잡의 묶음을 배치라고 하는데 잡은 그 뭐 측정해서 데이터 포인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다른 해커톤을 했어가지고 프로젝트에서 올라온 배치들이 지금 목록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탭에서는 이제 본인이 속한 프로젝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프로젝트에 포함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대시보드 탭에서는 이것들이 다 요약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음, 네, 그다음에 파스칼 클라우드 오퍼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그냥 클라우드 가입해서 이런 거 확인하고 아까 그 무료 에뮬레이터 쓰는 거까지는 이제 그냥 무료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믹 오퍼라고 해가지고 아카데믹 클라우드 가격은 좀 더 쌉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의를 해서 협의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구글 클라우드나 애저에 또 파스칼 클라우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그냥 종량제로 페이 애즈 유고로 쓸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들이랑 따로 계약을 해서 QPU나 에뮬레이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결제를 해서 쓸 수가 있게 됐는데, 이게 제가 전에 확인했을 때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무료 크레딧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QPU를 제가 좀 써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성원자 프로그래밍 하는 이제 패키지들인데요. 일단은 제일 쓰기 쉬운 거는 펄서 스튜디오라고 웹 GUI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들을 배치를 시켜놓고 여기 밑에는 이제 펄스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이고요. 위에가 펄스의 시간에 따른 앰플리튜드를 나타내고 밑에가 시간에 따른 디튜닝을 나타냅니다. 디튜닝은 그 레이저의 주파수가 원자의 그 레서넌스 주파수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애닐링, 뭐 아이징 이런 프로세스를 할 때는 보통 이런 모양의 펄스를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0에서 시작해서 커졌다가 어느 시간 이후에 다시 작아지고, 그다음에 디튜닝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플러스로 끝나는 이런 종류의 펄스를 어닐링 계열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안티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 계산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 소개드린 MIS 계산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펄서에서 베이시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밑에 있고 위에 리드버그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정확히는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이라고 해서 이제 어,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어서 마침 그 리드버그 스테이트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디케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래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서 보통 0이랑 1을 이제 구분해서 저장해 놓을 때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두 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는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리드버그 스테이트를 각각 0하고 1로 불러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결과 히스토그램 볼 때 어떻게 표시하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볼 수도 있고 뭐 퀀텀 스테이트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를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베이시스가 있고 뭐 다른 베이시스로는 원래 그 처음 상태하고 리드버그 상태를 묶어서 0으로 하고 그 이제 다른 저장을 위해서 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1로 하는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몇 가지 간단한 예제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리드버그 블락헤이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둘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시키려고 하면은 두 원자 다 익사이트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전에 뭐 제일 간단하게 라비 오실레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라비 오실레이션 그냥 단일 원자에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시작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드버그 스테이트로 갔다가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갔다가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걸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인탱글먼트 시키는 시퀀스인데요. 한 원자를 슈퍼포지션 상태에 만들어 놓고 다른 원자를 리드버그를 올리려고 하면은 두 원자가 인탱글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드 G 게이트 같은 것도 이거 이제 그거는 중성 원자에 맞는 시퀀스를 이제 걸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컨트롤드 G 게이트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또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밑에 게 아까 설명드렸던 리드버그 채널이고 위에는 라만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원자를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두 개 있다고 했었는데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두 개 사이에서 시프트 해주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퀀스에 맞게 해주면은 뭐 이런 컨트롤드 지게이트 같은 것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안티페로마그네틱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보면은 이게 아이징 모델이라서 인접한 원자끼리 같은 스테이트를 가지지 않는 솔루션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를 봤을 때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01010 하고 101010 두 개가 도미넌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의 스테이트가 이런 식으로 저 3번 큐빗, 1번 큐빗, 5번 큐빗이 익사이트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접한 큐빗끼리는 익사이트가 안 되는 형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솔루션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0, 4, 2번 큐빗이 익사이트가 된 상태 그러니까 두 개가 중첩된 상태로 지금 파이널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펄스를 걸어주면은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결국 뭐 MIS 솔루션 같은 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펄스를 어떻게 걸어두냐가 사실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펄스가 잘 디자인이 돼 있는 거고 펄스 디자인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 따로 옵티마이즈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옵티마이즈 돼 있는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좀 변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해보면서 양자 상태를 보면서 옵티마이즈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조금 해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텐글먼트, 안티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 이런 거 그리고 아디아베틱 퀀텀 컴퓨팅 이런 것도 아까 MIS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방금 그거는 펄서 스튜디오였고 원래는 이제 펄서 파이썬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패키지 이 작동 방식은 당연히 똑같고 그래서 일단 아톰들을 이런 위치별로 배치시켜가지고 문제에 해당하는 배치를 갖도록 아톰 레지스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저 펄스 시퀀스를 걸어주고요. 아까 그런 모양의 레이저를 걸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측정을 해서 결과를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파이썬 코드를 직접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저는 지금 VS 코드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 여기서 펄서를 가지고 큐브 문제 푸는 코드입니다. 이거는 그 펄서 다큐멘테이션에 예제로 나와 있어서 필요하시면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패키지들을 임포트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풀려는 그 큐 행렬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그 원래 기존의 클래시컬 결과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미리 클래시컬 답안지를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피커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디바이스라는 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 뭐 어떤 QPU를 쓸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려는 그 시스템, 시퀀스가 어떤 하드웨어 제약 조건을 적용해서 만들 것인지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밑에 보면 2차원으로 돼 있고 넘버 오브 아톰 100개로 돼 있고 맥시멈 디스턴스 50 마이크로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제약을 해주면은 이제 나중에 실제 QPU에서 쓸 때나 이럴 때 그 제약 조건에 맞게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정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지스터를 만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원자 위치들을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중성 원자를 가지고 큐브 문제 풀 때 원자 위치를 지정하는 게 사실 뭐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해 주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냥 커스텀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데 원래 큐 행렬하고 우리가 구한 원자들의 배치를 가지고 계산한 그 인터랙션 행렬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야 큐브 문제가 잘 풀리겠죠? 그래서 얼마나 비슷하냐를 구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q 행렬에 해당하는 원자 배치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냥 그 파스칼 소프트웨어에도 구해주는 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넬더메드라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q 행렬에 해당하는 원자 위치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넬더메드라는 게 있어서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런 걸로 했을 때 어, 네, 원자들의 코디네이트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원래 Q 행렬은 아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 Q 행렬을 풀기 위한 원자 레지스터를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중성 원자 가지고 풀 때는 일단 오프 다이어고널 텀들이 파지티브여야 되고 어, 다이어고널 텀들이 네거티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자 특성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어, 일단 지금은 이 다이어고널 텀들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나오는 뭐 DMM이라는 기능을 쓰면은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모든 원자의 디튜닝을 다르게 줄 수가 없어서 이 값들이 일단은 똑같은 것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그다음에는 펄스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옵티멈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퀀스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고요. 시퀀스에다가 만든 레지스터 넣어주고 아까 그 정해준 디바이스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시퀀스에서 레이저 채널을 일단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리드버그 글로벌이라는 채널을 하나 넣어줬고 그다음에 이런 펄스 시퀀스를 여기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 포인트들 찍어가지고 인터폴레이션 시켜서 만든 펄스고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어떤 크기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가고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디튜닝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가는 디튜닝을 주도록 펄스 디자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백핸드를 하나 골라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큐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컬에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돌려주면은 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결과는 한 번 돌릴 때마다 어떤 비트 스트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원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지 리드버그 스테이트에 있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자 5개가 있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01011 아니면은 뭐 00111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1000번 돌렸을 때 각각의 비트 스트링이 몇 번 나왔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도미넌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아까 그 배치된 원자 구조상 이 두 개가 MIS 솔루션에 가깝게 나오는 솔루션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실제 우리가 풀려는 문제 솔루션이 뭔지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펄스 디자인 할 때 사실 펄스 디자인을 뭐 펄스 디자인이 꼭 한 가지만 가능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펄스 길이가 좀 길수록 솔루션 퀄리티가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겐 스테이트를 좀 이렇게 천천히 잘 따라갈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펄스 길이가 길수록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펄서를 소개를 드렸고 네, 큐보 솔버라는 패키지도 있는데 이거는 펄서를 조금 하이 레벨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큐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어떤 큐 매트릭스를 넣고 거기에 맞는 임베딩을 구하고 거기에 맞는 뭐 펄스 디자인을 하고 그냥 솔브를 하면은 솔루션이 나오도록 그냥 하이 레벨로 만들어 놓은 패키지고요. 이것도 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MIS 패키지인데 어, 그러니까 백엔드를 여러 가지 뭐 골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MIS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백엔드 이름을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백엔드 쓰는 방법이 패키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하시면 되고 로컬에서는 뭐 큐팁을 쓰고 또 리모트로는 MU 프리 아까 12큐비짜리 프리 에뮬레이터가 있고 뭐 MPS 에뮬레이터가 있고 QPU 에뮬레이터가 있고 그런 것 중에서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칼 그 QPU 헬프 데스크가 있습니다. 파스칼 community.pascal.com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 관련 안내가 있는데 슬랙 채널에서 뭐 질문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튜토리얼 여기까지입니다.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지금 질문이 따로 없어서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멘토링을 받으시면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데이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 진행해주신 이우준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서 오늘 배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파스칼 플랫폼에 직접 접속해 보시고 실습해 보고 또 각 팀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중성 원자 기반 양자 컴퓨팅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이 여러분 문제 정의와 기획, 구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파스칼 온보딩 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